할렐루야. 오늘은 이 땅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월 마리아 행전입니다.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주면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아멘. 이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4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다시 한 번 더 굳게 서리.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마지막으로 굳게 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아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 구원하심이 오직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님께 찬양하며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허망함을 쫓아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뿌리 깊은 죄악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의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며 삶의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열방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사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치적 문제들을 주님의 지혜로 풀어가게 하시며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대한민국이 주님 주시는 평화로 안정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며 말씀으로 질서가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한국 교회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어둠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눈물 짓는 자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월 마리아 행전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현숙경 교수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분별의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며 그 뜻을 이루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추운 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에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월 마리아 행전으로 드리는 날입니다. 정말 오늘도 나오면서 달력의 그 마지막 그 장만 남은 걸 보면서 참 세월이 빠르다. 정말 내 나이 스피드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정말 빠르게 변화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런 사건들과 그런 뉴스들과 그런 많은 소문들과 그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뉴스를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순간순간 세상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가 가정을
파괴하는 그 반성경적인 것들이 지금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그 주제를 잡고 귀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사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오늘 저희 가정들을, 또 이 시대의 가정들을 품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신, 앉아주세요. 오늘 모신 우리 현숙경 교수님은요,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른인권 여성연합회 이사시고요, 대전의 성시화 운동본부의 여성위원장이세요. 특별히 이 시대의 가정과 여성들의 인권, 또 다양한 그 여성들과 가정을 위한 그런 것들을 붙들고 또 기도할 뿐 아니라 앞에 나서서 정말 싸우고 계시는, 정말 전방에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우리 현숙경 교수님께서 가정을 파괴하는 세상의 반성경적 흐름이라는 그런 말씀,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저희들이 잘 깨어 듣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할까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숙경입니다. 저는 좀 침례신학대학교 아까는 소개해 주신 대로 침례신학교께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제가 영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그 영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이론들, 철학들이 굉장히 반성경적인 철학들이 완전히 이제 근간을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학문에. 근데 그것을 제가 초반에는 모르고 크리스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완전히 이제 뭐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제가 이제 완전 세뇌당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 이제 제가 거듭남의 어떤 그런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무기삼아 이제 전하라고 이제 그런 사명을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 자리에 또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계속 이제 써주심에 저희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될 수 있는 이런 통로로 하나님께 삼아주심에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개인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정말 전략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가정을 파괴하는 세상의 반성경적인 흐름. 세상이 굉장히 악해지고 말 쓰지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피부로 와닿고 있는지 굉장히 법과 교육과 언론 완전 촘촘히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가정 안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좀 오늘 이걸 통해서 이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계기로 좀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는지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2장까지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그때부터 해서 계속 이제 사단이 인간을 꼬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죄를 짓고 이제 그런 삶을 살지만,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찰스 다윈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세상이 한번 엄청난 이제 그 변화가 생깁니다. 왜 찰스 다윈이 중요하냐? 지금 심지어는 우리 학교 교회 교육에서도 공교육에서도 찰스 다윈을 근거로 해서 이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왜 찰스 다윈이 위험한 인물이고 중요한 인물이냐?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은 계시다고 믿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초창기 어떻게 보면 중세시대 정도까지는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이제 그런 믿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다 이제 믿었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우리는 유신론의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르네상스를 지나서 계몽주의로 넘어가는 이제 1600년대, 1700년대 그래 넘어가는 시기부터는요, 사람들이 너무 이제 똑똑해진 거죠.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나의 존재를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생각한다는 것을 근거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게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로 인해서 본격적인 인본주의의 시작이 됐다. 인본주의가 시작이 됐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상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도래했고 그 시기를 우리는 계몽주의, 합리주의, 경험주의 그런 식의 이제 이름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 시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멀리 계신 존재. 태초에 이 세상을 하셨지만 지금은 멀리 계셔서 이 세상을 우리가 알아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 시기를 우리는 이신론의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제는 헷갈리는 시기가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내 자아를 죽이고 맨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보면은 제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신론의 끝자락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이 사람이 대놓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사람의 책 종의 기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내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었었는데 그거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라는 것도 없고 언젠가 우연히 무생물에서 무슨 우연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생물체가 만들어지고 우연히 진화돼서 현재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졌다. 그 논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지 주체 누군가가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개념이 완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럴듯한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거봐 어쩐지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제 믿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무신론의 시대가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무신론이 완전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근데 찰스 다윈으로 인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자 했다면 찰스 다윈 때부터는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 지식체계에서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찰스 다윈이 무신론을 체계화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이제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네, 같은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또 인물이 있습니다. 또 위험한 인물이죠. 칼 마르크스. 네,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죠. 그래서 철저히 무신론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또 그 큰 계기를 준 게 바로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의 어떤 무신론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본인 나름대로 이 세상이 문제가 많은데 언젠가는 아주 유토피아 세상이 올 거다. 굉장히 반성경적입니다. 세상은 이제 종말로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 유토피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똑같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유토피아 세상이 올 건데 지금 그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왜? 자본주의 때문에. 19세기 그때 산업화가 막 발달이 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있는 자 없는 자, 부익부 빈익빈, 네,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화, 평등한 유토피아 사회가 올 수 없다. 네, 그래서 노동자 계급, 억눌렸던 노동자 계급들에게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어서 자본가 계급들의 그 잉여물들을 가져와서 평등하게 우리 나눠 먹으면 정말 진정한 유토피아가 오지 않겠냐.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르크스는 이 세상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어디선가 불평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크스는 이제 자본주의에 이제 집중을 해서 불평등을 봤어요. 근데 그것을 또 뿌리를 또 찾아서 계속 이제 우리 가지를 따라서 올라오다 보면은 페미니즘을 만나게 됩니다. 페미니즘도 역시 이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불평등을 이 사람들은 집중을 했느냐?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에 집중을 한 것이죠. 마르크스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불평등에 집중했다면 페미니즘들은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고 착취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해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 해방을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 20세기의 이제 페미니스트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인물이죠. 니체 많이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그 책은 어렵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 한 그 문구는 정말 유명해서 압니다. 신은 죽었다. 이제는 대놓고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1844년도,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그 다윈이 등장을 했고 1900년에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근데 신은 죽었다라는 그 선언이 왜 중요하냐라는 면은 신은 여기서 말하는 신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선과 악, 이 영역은 하나님 거라는 것이죠. 네, 창세기에서 분명히 이걸 기준으로 인간과 신의 구분이 명확하게 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은 죽었다라는 그 명제는 뭐냐면 신과 함께 그러면 선과 악이라는 영역도 없어지는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진리의 어떤 옳고 그름, 선과 악의 영역이 없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럼 선과 악의 기준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든 지금까지 우리가 질서를 갖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선과 악이 없다라고 하면 그럼 누군가는 그래도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누가 만들어주느냐? 인간이 스스로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니체의 이제 주장이에요. 인간이 종교의 노예가 되지 말고 스스로 주체가 돼서 선과 악을 결정하면 된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죄된 우리가 어떻게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입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입장이 항상 옳지 않습니까? 네, 내 입장이 옳고 또 이렇게 조금 마음 열면은 상대방 입장도 옳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니체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다양하다, 모든 게 다양하고 상대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포스트 모던 개념을 시작한, 어떻게 보면 그런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니체가 바로. 그래서 선과 악은 없다라는 그 주장에서 나온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모든 것이 다양하고 주관적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선과 악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절대적인 객관적인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절대적이고 객관적일 수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선과 악은 없다라는 개념을 이제 좀 더 거슬러서 해석을 해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어떤 또 주장이 나오냐면 사회 문화적으로, 선과 악은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다. 진리란 애시당초 절대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주장까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거슬러서 나온 것이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네,
젠더 이데올로기는 포스트 모던 개념을 성에다가 적용한 게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양하고 주관적이다라는 것을 성에 대입하니까 어떤 주장이 나옵니까? 성은 다양하다. 다양한 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LGBTQI 굉장히 이제 플러스 많죠. 네, 굉장히 다양한 성이 뭐 50가지, 70가지가 있다고까지 합니다. 철저하게 포스트 모던적인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회 문화적으로 진리가 구성됐다라는 것을 성에다 대입하니까 어떤 개념이 나옵니까? 성은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다.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젠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 뿌리를 거슬러 가면 니체까지 올라갈 수 있고 더 올라가면 다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개념이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주장에서부터 나온 거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 눈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찰스 다윈이 19세기 중반에 등장을 해서 완전히 이제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그러고 나서 마르크스가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실현을 하고 싶었죠.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들이 공산화를 하지 못하는, 사유재산을 갖게 하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종교, 그리고 가족, 그리고 종교와 기독교와 함께 도덕, 선과학, 이제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이 붕괴가 됐을 때 비로소 진정한 공산화 사회가 온다라고 마르크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반성경적으로 이제 모든 그 주장을 이제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니체의 바로 신은 죽었다. 그렇죠? 즉 선과 악은 없다라는 주장을 20세기 초반에 합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 정신 분석학의 굉장히 이제 대가죠. 근데 이 사람이 왜 문제냐? 인간을 철저하게 육적인 존재로만 정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보이지 않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본향을 우리는 항상 이제 추구하며 삽니다. 근데 프로이트는 이 세상이 전부다라는 것이죠. 보여지는 게 전부고 특히 육, 게다가 성, 인간은 성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어떤 육에 집중한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근반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프로이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와 마르크스 이런 찰스 다윈의 영향으로 20세기 중반에 독일에서 이제 비판 이론이라는 이론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2세대 막시스트, 2세대 막시스트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모든 앞에 있는 이론들을 가지고 서구의 모든 불평등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서구의 가치, 보편적인 가치 체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구 기독교 베이스거든요. 이런 서구 가치를 마구잡이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비판 이론가들이. 그거는 이제 독일에서 등장한 거고요. 또 프랑스에서는 또 다른 또 이론가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 바로 후기 구조주의, 언어학을 가지고 세상을 이제 재해석을 하는 이 사람들 역시 막시스트였어요. 2세대 막시스트. 그리고 이제 니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후기 구조주의라는 언어 이론을 통해서 가치, 모든 서구의 가치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치관을 해체하려고 했던 그런 그 이론가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보시면 비판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서구의 모든 불평등을 이제 마구잡이로 비판을 하는 그런 비판 이론의 그런 가지로 나온 게 바로 페미니즘인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에 집중한 20세기 중후반에 등장을 했고, 그리고 후기 구조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 키워드 밑에다가 제가 적어드렸죠. 다양성, 상대성, 주관성. 네,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게 바로 20세기 후반 1900년대 20세기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젠더 이데올로기. 다양한 성이 있다. 이 다양한 성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성을 해체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모든 구분 자체를 해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50가지, 70가지 무의미합니다. 그냥 나중에는 그 사람들은 뭘 굳이 구분하냐? 다 그냥 무성으로 가자. 여성, 남성이 어디 있냐? 다 무성으로 가자. 이제 그게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유토피아, 평등한 사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쭉 드렸는데 아직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삶의 전반에 이게 굉장히 촘촘히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중간에 큰 역할을 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 아는 유엔입니다. 네, 유엔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100% 신뢰하는 국제기구 유엔이라고 하는데 뭐 유네스코에서 얘기하면 당연히 100%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유엔이 지금 얼마나
지금 타락을 했는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은 결국은 반성경적인 인본주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이제 만들어진 기구이라고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엔을 통해서 이런 모든 가치관들이 반성경적인 가치관들이 전 세계에 이제 퍼뜨려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유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엔은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그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1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유대인 나치의 그 유대인 대학살도 있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희생자는 우리 원치 않는다. 우리 정말 진짜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만들어진 기구가 바로 유엔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우리 국가 간의 우호를 좀 유지하면서 그래서 안보 이제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모든 개개인이 다 살아갈 존엄한 권리가 있는데 인권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된다. 보편적인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부적인 인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부적인 인권이 있는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우리가 막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유엔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천부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고요. 여기서는 혼인과 가정의 보호 당연히 성인 남녀의 혼인과 가정의 보호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로 여기서는 이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0개국에서 시작이 됐다가 이제는 거의 웬만한 국가가 다 193개국이 지금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40년대, 50년에 이제 45년도에 유엔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그쯤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론들이 사회에 완전히 이제 팽배해져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유엔이 1990년에 비로소 그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 그 진짜 그들의 진면목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뭐 유엔 자체가 어떤 성격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 누군가가 유엔을 통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숨어 있다기보다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막시즘 이제 그런 영향을 받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이제 사고를 하고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유엔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유엔의 어떤 모든 흐름들을 다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 1950년에서 7, 80년까지 이제 포스트 막시즘 다 이 시기를 마르크스의 영향권 아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2세대 막시스트들이 등장했던 그런 포스트 막시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80년대 그쯤부터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한 60년대 이제 페미니즘이 등장을 했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젠더 이데올로기가 이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년도에 국제가족계획연맹이라는 굉장히 큰 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가족계획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시작이 된 플랜드 페런트후드 마가렛 쌩어라는 우생학자 되게 산화 제한에 아주 앞장섰던 어떻게 보면 낙태 피임을 아주 그냥 일상화 보편화시킨 굉장히 이제 위험한 인물이죠. 그 사람이 미국에서 시작을 했다가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인종들 열등한 유전자들, 열등한 인종들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시작이 됐던 게 바로 산화 제한이고 그리고 가족 계획입니다. 그래서 라티노나 유색 인종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들 지역에다가 이제 그런 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제 낙태나 피임을 시켰죠. 근데 미국만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죠. 가난하고 열등한 정말 그런 국가들은 필요 없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우생학자들 마가렛 쌩어뿐만 아니라 그 당시 20세기 초반에 정말 돈 많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생학자였거든요. 백인들 중심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바로 국제가족계획연맹입니다. 네, 국제가족계획연맹에는 과 함께 이제 뒤에서 이제 뒷받침해주고 재정 지원을 해준 엄청난 이제 재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록펠러 재단이 국제가족계획연맹에 엄청난 재정 지원을 했고 초대 이사 중에 한 명이 중에 또 그 게이츠 지금 현재 빌 게이츠의 아버지 윌리엄 게이츠가 국제가족계획연맹의 이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엄청난 재정 지원을 하면서 인간의 어떤 그 종족을 번식을 막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수를 이제 더 이상 이제 태어나지 않게 수를 이제 조절하는 이제 근데 그거를 대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가족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의 국제 가족 계획 연맹에서 60년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가난한 국가였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어들어야 될 그런 대상 국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설득을 합니다. 당신네들이 왜 가난한지 아냐? 아이들을 너무 많이 낳아서 그러다. 경제가 발전이 되려면 인구수를 줄여야 된다. 설득이 됐죠. 그래서 이제 61년도 그때부터 이제 5개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가족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 계획을 당한 거죠. 우리가 모르고. 네, 그래서 현재 우리 인구가 현재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 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정말 반성경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 우생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진화론 그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적자생존.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거다. 열등한 자들은 어차피 도태되는 거다. 우리가 그거를 약간 인위적으로 할 뿐이다 라는 게 우생학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제가족계획연맹이 만들어졌고 피임약이 보편화가 됐던 게 바로 60년입니다. 역시 가족계획, 그 국제가족계획연맹, 미국에서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서 피임약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에게 피임약을 나눠주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출산율이 확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은 진정한 여성의 성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성적인 방종을 이제 유발했던 그런 그 시기 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68년도 프랑스에서는 이제 비판 이론, 굉장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2세대 막시스트들의 이론을 그대로 탑재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했던 이제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제 68혁명이라고 68년도에 일어났고 미국에서는 이제 히피 운동이라고 그렇죠.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를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이제 젊은이들이 자유를 달라 하면서 이제 마약의 자유, 성적인 자유를 이제 누리면서 완전 타락의 길로 이제 갔던 시기가 바로 60년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69년도에 무채기혼법이 이제 통과가 되죠. 예전에는 이혼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잘못을 해야 이제 이혼이 성립이 되는데 무채기혼법은 성격차. 저 사람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안 맞아. 도장 찍으면 이제 이혼이 성립이 되는 그런 이혼법이 성립이 그게 만들어지면서 이혼이 급증하는 이제 결국은 이제 페미니즘의 이제 영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밖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로비 활동하고 법을 좀 바꾸다가 이제는 아예 학계로 들어갑니다. 대학가로 들어가서 여성학 연구, Women's Studies, 지금은 젠더 연구 해서 Gender Studies라고 이제 그런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이론화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이대에서 77년도에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연구가 시작이 됐고 거기가 보면 우리나라 여성학 연구의 본산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4년도에는 이제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이제 APA에선 이제 질병 목록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질병이다. 그 목록에 분명히 동성애도 질병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었는데 엄청난 이제 동성애자들의 로비로 인해서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질병 그 목록에서 이제 삭제가 되는 그런 사건이 74년도에 있었고, 네, 72년도 밑에 보시면 종교의 자유, 우리 그 민주당의 그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를 선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공교육에서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죠.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는 겁니다. 그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기도를 했고 말씀을 암송을 했고 10계명을 외웠습니다. 그게 공교육의 내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72년도 그 선언을 하고 73년도에 완전 대법원에서 이제 학교에서의 교육, 그 종교 교육 금지를령을 내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본격적인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10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0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문제야라고 하면 껌 씹는 아이들이나 문제하거나 아니면 복도 뛰어다니는 애들이나 문제였지 지금처럼 마약과 임신과 그런 일들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70년대, 다 그때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부터 더 이상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진화론 교육을 시작을 한 때가 바로 이때다.
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아주 세상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완전 이제 순간 뒤집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3년도에 우리가 아는 낙태, 미국의 낙태가 이제 합법화가 되죠. 네, 다 그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산율이 확 줄어들고 이제 낙태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81년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즈가 첫 발견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동성애자들, 그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의 그런 걸 결과로 에이즈가 발견이 되죠. 샌프란시스코 현재 이제 버클리 대학교 그쪽가 다 이제 동성애들의 천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기를 가면은 지금 우리처럼 이제 보편적인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버클리를 가면 지옥에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들이 배우는 것들이 다 굉장히 반성경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버클리뿐만이 아니죠. 많은 대학가가 그런데 이제 버클리가 좀 그런 동성애 어떤 그런 그런 영들이 완전히 그쪽을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미국이 완전히 이제 에이즈로 이제 위기를 이제 맞게 되죠. 그리고 87년도에 창조론이 퇴출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공교회에서 창조론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된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90년에 버틀러라는 버클리 교수가 버클리 영문과 교수가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을 출시를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다양한 성 이제 그런 주장의 이론의 근거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미국 이제 버클리의 이제 영문학과가 굉장히 랭킹이 높아졌고 거의 하버드를 넘는 이제 그런 정도.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서구 사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 완전 이런 사상들에 탑재된 사람들이 이제 유엔에 이미 7, 80년대에 서서히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자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다가 미국이 90년에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네, 패러다임이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됐다. 라고 보면 되는데 왜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89년도 이제 냉전이 종식이 됩니다. 유엔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냉전, 그 전쟁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나라들 그런 나라들과의 어떻게 보면 대결 구도가 굉장히 거기서는 굉장히 컸고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냉전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다가 소련이 붕괴하고 동독이 붕괴하면서 유엔이라는 도구를 회원국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어젠다가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유엔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할 때 그때 그 틈을 타서 새로운 국제 이런 어떤 어젠다들이 등장을 합니다. 냉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슈들이 많은데 여성 문제도 많고 아동 문제도 많고 환경 문제도 많고 문제들은 정말 많다 하면서 그런 어젠다들을 어떤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제안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이들은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회원국의 어떤 대표는 아니고요. NGO 단체들 NGO라는 이름으로 non-governmental 비정부 기구로 그런 기구로 만들어서 이제 유엔에 이제 들어가게 됐었거든요. 7, 80년대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안을 내놓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글로벌 윤리,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타당한 그런 윤리가 아니라 글로벌 윤리를 출현을 시키는데 그 키워드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다양성, 포용성, 평등, 인권. 네, 이게 다 포스트 막시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키워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유엔의 어떤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엔 내 몇만 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 자문으로 들어간 유엔 내 NGO 단체, 인터내셔널 INGO 단체가 한 수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회원국은 193개인데 나라는 근데 NGO 단체는 수천 개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김과 로비와 그 뒤에 있는 그런 재단들의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유엔의 분위기가 굉장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새로운 질서인 거죠. 기존의 질서가 아니라 기존의 보편적인 그런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 대놓고 그들도 얘기하죠. The New World Order. 아예 영어로도 그냥 새로운 세계 질서. The New World Order. 그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 것이냐? 그들이 방법을 다음과 같이 냈어요. 방법을 그들이 냈다기보다도 지금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Governance, Global Governance.
governance는 좀 되게 생소한 단어 아닙니까? government는 알겠어요. government, 정부, government는 알겠는데 governance는 되게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90년대부터 이제 쓰게 된 지금 이제 정책 용어로도 많이 쓰는데 government는 뭐냐면요. 이제 정부가 어떤 뭐 방향을 설정을 하고 법을 만들면 그 밑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그것 그대로 이제 법을 따르도록 돼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이게 탑다운 형식인 거죠. 옛날에는. 근데 거버넌스 형식은 뭐냐면 밑에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기업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들이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목소리를 내서 위가 바뀌는, 아래에서 목소리를 내서 법이 바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버넌스 형태로 지금 싸워가고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막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지금 막 어떻게 뭐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안 됩니다. 로비 활동하고 밖에서 싸우고 피켓 들고 그게 지금 우리 시민 단체들 그리고 NGO 단체들이 지금 막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원들이 움찔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무서운 거죠. 이러다가 내가 다음 차기에 내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법을 이렇게 우리 입맛에 맞게 개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그런 형태를 거버넌스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엔이 글로벌 거버넌스 형태로 가는 거예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작아졌고요. 기업과 재단의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목소리를 내는 NGO 단체들, 전문가라고 하는 그 뒤에 이제 포스트 막시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그런 이념에 이제 사로잡힌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서 이제 유엔의 흐름이 90년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질서, 보편 질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유대 기독교 그런 패러다임이 해체가 될 수밖에 없는 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진행이 된 게 한 30년이었고요. 30년 됐고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한번 또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원래 초창기에 유엔이 만들어졌을 때 유엔은 어떤 특별한 성격이 있는 기구는 아니에요. 그냥 단지 많은 여러 회원국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인 거죠. 장. 그래서 거기서는 회원국들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그런 기구였던 겁니다. 그게 이제 90년 오면서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요. 유엔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 돼버립니다. 유엔에서 어떤 제안을 하고 안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막 회원국들을 다 모으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회원국들의 힘은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구나. 알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무슨 트리티를 만듭시다. 협약을 만듭시다. 해서 협약을 맺고 사인을 하고 그걸 와서 열심히 이행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회원국들의 역할이 굉장히 작아졌다. 그래서 지금 유엔을 통해서 어떤 글로벌 새로운 어젠다가 계속 밀어붙여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NGO들의 파워가 어마어마하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가족계획연맹도 여기 유엔의 제일 큰 NGO 중에 하나예요. 걔네들은 회원국이 아니잖아요. NGO잖아요. NGO.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록펠러 재단 다 NGO입니다. 록펠러 재단이 유엔 처음에 설립이 됐을 때부터 함께했어요. 왜냐하면 유엔 지금 뉴욕의 본부 그 건물이 록펠러 땅 위에다가 지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유엔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회원국 중심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 NGO들과 그런 기업들과 NGO들과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를 현장에 이미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구를 터놓은 거죠. 그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문이 활짝 열리면서 지금은 이제 몇만 개의 NGO 단체들이 막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유엔이라는 기구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패러다임 이런 전환의 주역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협약들이 있습니다. 유엔 협약. 그리고 협약을 얼마나 잘 회원국들이 이행하는지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지금 위에 저 옆에 있는 그 협약을 우리가 맺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A규약, B규약이라고 이제 요약해서 짧게 쓸 수도 있고요.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그 아동권리협약. 네, 이런 협약을 이제 맺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들이 패러다임의 전환의 주역이라는 거죠. 협약이라는 것 자체는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협약에 서명을 해야 되니까, 비준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구 자체가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협약이. 그렇죠.
너무 디테일하게 가면은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른데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협약은 그렇게 길지 않고요. 굉장히 모호하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모호하게 일부러 악의적으로 쓴 거는 아닌데 모호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협약이 체결함과 동시에 위원회가 만들어지거든요. 위원회는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협약을 체결을 하면 단지 그냥 체결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각 회원국들이 각 나라로 가서 그거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행을 열심히 했는지를 주기적으로 누군가는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줘야 돼요. 그게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들은 4년, 5년 주기로 주기적으로 얼마나 협약을 잘 이행했는지를 모니터링 해주고 보고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의견을 제안을 해줘요. 근데 이 위원회가 누가 들어가느냐는 거죠. 이 위원회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회원국들의 어떤 대표들이 물론 들어갈 수도 있지만요, 소위 그 NGO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면서 협약의 내용을 왜곡 해석하고 그것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한테 그것을 강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걸 조금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국제대회, 이 대회가 또 문제입니다. 모든 회원국들을 다 한 대 모아서 이런 게 문제입니다. 90년도 아동 문제 있습니다. 아동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92년도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93년도 인구가 너무 많아요. 뭐 등등. 인구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조절할까요? 뭐 등등. 그런 거 관련해서 모인 게 93년도 인권. 94년도가 인구고요. 93년도는 인권. 네, 인권, 보편적인 인권이 있지만 또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또 많이 간과돼 있어요. 하면서 막 또 인권 관련해서 또 모이고 95년도는 여성들이 얼마나 지금 차별받고 있는데 하면서 얼핏 보면은 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회원국들이 모여서 그래요.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로 또 동의하고 또 막 서명을 합니다. 근데 이 국제 대회가 이상하게도 90년대 이후부터 이런 대회들이 열어진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유엔이 어떤 이제 방향성을 그들은 이제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대로 이행을 하려고 대회를 열고 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전문기구, 옆에 있는 전문기구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전문기구, 위험한 전문기구들. WHO가 유엔의 그 보건을 담당하는, 건강을 담당하는 전문기구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UN, 그렇죠? UN으로 시작하죠. UN 안에 있는 E, education, 교육, S, science, 과학, 그리고 C, culture, 교육과 과학과 문화를 담당하는 기구가 UN 안의 기구가 유네스코입니다. 그리고 유니세프, 역시 UN으로 시작이 되죠. UN 안에 있는 international, 그러니까 국제 children's, 굉장히 소외된 그리고 이제 가난한 국가들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펀딩을 해주는, 지원을 해주는 그 기구가 바로 유니세프입니다. 그리고 UN 에이즈 퇴치에 앞장서야 되는 기구가 바로 UN 에이즈고요. UN 인구기금, 그동안 UN 인구기금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인구 조절을 하는데 돈을 제공한, 지원을 한 기구가 바로 UN 인구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62년도부터 인구 조절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92% 정도의 재정을 UN 인구기금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럼 UN 인구기금은 도대체 돈을 어디서 받느냐? 그 뒤에 어마어마한 그런 재단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UN 인구기금의 게이츠 재단이나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록펠러 재단, 그리고 뭐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우리가 아는 버펫, 워런 버펫도 있고요. 그리고 JP 모건, 그 기업 그 금융가의 그 재벌, 그리고 켈로그, 시리얼 켈로그, 그 켈로그가에도 굉장히 이런 인구 조절에 어떤 굉장히 앞장서고 있고, 이런 우리가 보통 아는 뭐 포드 자동차의 포드, 뭐 그런 그 재단들이 다 인구 조절에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인구가 너무 많은 거죠. 지금 그들의 눈에는 7, 80억. 그렇죠? 줄여야 된다는 거죠. 한 7억 정도로 줄이면 인구가 딱 살기 좋겠다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UN 인권이사회. 네,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인권 관련된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좀 이따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 국가인권위원회하고 밀접하게 일을 하는 데가 바로 UN 인권이사회입니다. 이런 협약과 위원회, 국제대회 전문기구들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러니까 UN 안에 웬만한 기구들이 다 문제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90년대부터 유엔이 이제 발톱을 드러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 WHO에서 1990년에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상징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네, 그러면서 94년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미 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사람들에게 줘라. 그것이 인권이다. 그게 인권이랍니다. 네, 그래서 인권을 이제 이상하게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BT, QUI 뭐 그런 권리들을 인정하라라고 이제 94년도에 우리는 그 당시 동성애가 뭔지 그 동성애 문화가 굉장히 생소한 때였거든요. 근데 이미 94년도 때부터 30년 전, 그렇죠? 그때 30년 전부터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은근히 압박을 가해오기 시작을 합니다. 2007년도 인종차별 철폐 위원회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약에는 그렇게 모호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인종차별 철폐 협약을 얼마나 잘 이행을 했는지를 보고를 받고 우리에게 모니터링을 했던 때가 첫 번째 때가 2007년도인데 그 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데 그거야말로 인종차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민족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를 이제는 완전히 없애라. 라고 우리에게 이제 압박을 넣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미 2007년도부터 유엔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이제 압박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차별금지법 막느라고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막았고 막아도 끝이 없나? 네, 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엔에서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라고 계속 이제 압박을 넣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협약 위원회들이요 매번 우리에게 심의를 받고 이제 우리에게 모니터링을 할 때마다 왜 차별금지법 제정이 안 돼 있느냐고 계속 압박을 넣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협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받는다 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거의 매년에 한두 건 꼴로 이제 보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든 문구에 공통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안 돼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 의원들,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제정이 되고 그래 너가 대표 발의해. 너 이번에는 너가 해. 하면서 저번에는 민주당이 아주 유엔의 어떤 그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이제 이게 시대의 흐름이다.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는데 그러면 이거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해야지. 라고 해서 민주당에서는 엄청나게 밀어붙였는데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크리스찬들이 목숨 걸고 맡고 유엔에서는 어떻게 됐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굉장히 난감한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인 어떤 가치를 그래도 추구하려고 하는 정당에서는 아직은 이게 사회적인 합의가 안 돼서 우리가 아직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서는 어떻게든 이제 그걸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성차별 철폐 협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경우에 낙태를 허용해라. 우리가 2018년도부터 낙태 관련해서 이제 법이 막 바뀌면서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이미 유엔에서도 왜 이렇게 낙태 관련된 법이 많냐, 이렇게 그걸 왜 죄악시하냐, 법을 없애라는 거죠. 모든 경우에 제한을 둘 것도 없이.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여성들도 차별받지 않느냐,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 결론은 기승전 차별금지법.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동권리 협약을 우리가 맺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위원회들이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심의를 했는데 아동의 권리죠. 근데 거기서도 2012년도만 해도 모든 경우에 낙태, 청소년들에게 모든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지금 위원회들의 이제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들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여성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낙태 허용까지만 아니라 안전하게 수술을 제공을 해라. 낙태가 안전한 겁니까? 네, 이들은 안전하고 간단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의료적이고 굉장히 그런 식으로 앞에 형용사를 넣어서 포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얘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권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포괄적인 이런 성교육을 제공을 하라. 그래서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하게 하면서
지금 유네스코에서 그래서 성교육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유네스코가 교육을 담당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유네스코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유네스코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차별을 받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기승전 차별금지법 제정. 네,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네스코에서 그래서 2009년도에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출판을 합니다. 근데 2018년도에 개정이 돼요. 왜? 2009년도에 냈는데 너무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거예요. 5세부터 자유를 가르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 성별 그런 거 없이 너가 원하면 언제든지 해, 안전하게 해. 이제 그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자위 무슨 뭐 그런 얘기까지 그 가이드라인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그래서 많은 회원국들이 놀란 거죠.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2018년도에 그런 문구들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문구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요. 모호하게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은 다 들어가 있죠. 피임 교육, 낙태 교육, 그리고 다양한 성, 그리고 성적 지향 이런 것은 교육을 무조건 하도록 해라. 네.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 존중,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절제 교육이나 책임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네. 성은 누리되 안전하게 누려라라는 게 이들의 그 방향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된 어떤 그런 그 바운더리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요, 그들에겐 굉장히 방해 요소예요. 가족이라는 그 바운더리 자체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들의 자유를 제한을 하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이 되죠.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게 만들어졌느냐. 네, 유엔의 이런 권고사항을 우리 정부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유엔에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앵무새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깐 국제 대회 몇 개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 세계 인권대회 굉장히 위험한 대회, 다 위험한 대회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소수자의 권리에 집중을 하게 된 게 바로 비엔나 세계 인권대회입니다. 그래서 앞에 서문에는 보편적인 뭐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여성, 장애인 인권, 아동 인권, 외국인 인권, 유색인종, 여기는 성소수자는 없지만 여러분 소수자라는 그 단어 안에 성소수자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이때는 대놓고 얘기는 안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성소수자라는 동성애자 뭐 이제 그런 용어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94년도에 인구개발회의 때는요, 어떤 용어가 등장을 했냐면 재생산권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한국말로도 어려워요. 도대체 재생산권이 뭔지. 그렇게 모호한 언어를 이들이 사용을 합니다.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자녀를 낳을 수와 간격을 조절할 권리.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녀를 낳을 수와 간격을 자유롭게 조절할 권리. 어떻게 수와 자녀 간격을 자유롭게 조절할까요? 피임과 낙태. 그래서 재생산권이라는 개념 안에는요, 낙태의 권리가 이미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는 재생산권이라고 했는데 나중엔 대놓고 낙태의 권리라고 그냥 노골적으로 문서에 쓰기 시작합니다. 95년도에는 여성대회가 한번 열렸는데 이때는 더합니다. 재생산권에다가 하나 더 얹었어요. 성적 자기 결정권. 그렇죠? 마음껏 성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네, 그것까지를 여성의 인권으로 선언을 한. 그리고 젠더라는 이 위험한 용어가 공식 용어로 채택이 된, 어떻게 보면 이제 반강요에 의해서 채택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국가들도 많았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하나 이제 비엔나 대회에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엔나 대회에 가서 이제 다음과 같은 행동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뭐였냐? 첫 번째, 국제사회가 모든 인권 사안을 공정하고 균등하게 다 다뤄라. 그러니까 다 인권 문제가 있는데, 근데 지역적으로 각 국가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균등하게 다룰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냥 일괄되게 똑같이 다뤄라라고 하면서, 두 번째, 보편적인 인권 말고 특정 집단의 인권을 특별히 보호해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집중하기 시작했던 대회가 바로 이 대회다. 네. 그리고 이게 뭐가 또 문제냐? 국가별로 이제 가서 이행을 하라는 거죠. 이 계획을. 그럼 어떻게 이행하면 될까요? 법을 만들고요. 법과 제도를 수립을 하고 기구를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국가인권위원회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만들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지금 우리 NAP 지금 가지고 지금 현재 싸우고 있습니다. 4차 지금 NAP가 지금 수립되기 일보 직전인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김대중 정권 때 그냥 밀어붙였어요. 이거는 뭐 새로운 생소한 기구기 때문에 굉장히 논의가 많았어요. 이거를 뭐 설립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다가 결국은 설립을 이 김대중 정권 때 설립을 하면서 그때부터 2006년도 이제 NAP라는 걸 만들어라 해서 이제 우리나라 1차 2차, 3차 NAP가 수립이 되고 그런 틈을 타서 유엔의 심의를 계속 받았습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구나. 이행이 일부 안 됐네요. 차별금지법 제정하세요. 인권교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등등등등. 그래서 지금 현재 23년도 1월에 4차 심의를 받았고 그걸 받아서 우리는 지금 4차 NAP를 수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크리스찬들이 성적 지향 안 되고 다양한 가족 안 되고 막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해서 지금 반대 의견을 내느라고 지금 NAP가 지금 수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싸움 중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국가인권위로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언론이 완전히 장악이 됐습니다. 인권 보도 준칙이라는 어떤 규정을 만들었어요. 거기서는 에이즈와 동성애의 연관성을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동성애 이야기는 절대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박아놨어요. 어디서 만들었느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들었어요. 물론 기자협회랑 같이 손을 잡긴 했지만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에서 모든 법을 지금 간섭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안 되고 있으면 제정을 왜 하느냐? 지금 막 그게 폐지 위기가 돼 있다. 그러면은 폐지를 왜 하느냐? 그리고 계속 성명서 내고 막 압박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등법.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런 제정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생활동반자법이라고 차별금지법은 제정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 동성애자들에게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부의 어떤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하자라는 게 생활동반자법인데 그것도 제정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그 전부터 압박을 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거를 받아서 의원이 이제 그걸 발의를 한 거죠. 건강가정기본법 뭐 그런 것도 개정을 막 하라는 거예요. 보편적 가족 말고 다양한 가족을 용인을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육. 지금 우리네 아이들이 지금 인권교육 받고 있거든요.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고 학교 교과서에 이미 인권 챕터가 다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느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교육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이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지금 인권 보도 준칙을 언제 제정했는지 인권위에서 2011년에 제정했다라는 게 보도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인권 보도 준칙의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지금 아동 권리 학생인권 조례 그것을 이제 제정을 촉구하라고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계속 압박을 놓는 그런 성명서를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가족, 동성애 그런 거 포함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그 건강가정 기본법을 개정하라고 인권위원회에서 또 계속 압박을 넣어요. 근데 왜 이게 문제냐? 건강가정 기본법 자체는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개정하라는 거죠. 왜? 어떻게 개정하려고 하느냐? 가족의 정의를 삭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족이 뭡니까? 혼인, 혈연, 입양이거든요. 근데 가족의 그 정의를 삭제를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니들이 원하는 다양한 가족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 정의 안에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삭제가 되려고 하는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위원회에서는 계속 그것에 압박을 넣고 있죠. 빨리 개정해라, 개정해라.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또 생활동반자법, 제가 빨간 줄, 이거 지금 작년에 2022년도에 생활동반자법 빨리 제정하라고 해서 올해 지금 그래서 개정이 지금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교육 이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교과서 지금 제정을 하는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인권위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교과서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첫 번째 모든 교과서 심사항목에 인권 기준을 포함을 하도록 돼 있고요. 두 번째 지필진 출판질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검정 교과서 심사위원 선정할 때 최소 1인 이상의 인권 전문가 포함을 시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인권 관련된 내용으로 다 그냥 그것을 재해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2009년입니다. 그러니까 10몇 년 지났죠. 교과서가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2002년도만 해도 가족의 정의가 명확했거든요. 가족의 정의가 명확했어요. 중일 기술 가정 지학사 나와의 가족 관계.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2년도에 처음 교과서에 개입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가족
개념 자체가 협소하다. 다양한 가족을 인정을 하게끔 해야지. 그래서 2002년도부터 가족의 개념을 재정의하라고 지금 교과서 만드는 이제 교육부에 지금 압박을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2013년도 봤더니요, 윤리,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 사회문화 교과서 버젓이 다양한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섹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다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 외국 동성혼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작년에 이제 교과서 교육과정 개정을 하는데 당연히 다양한 가족 개념이 가정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10몇 년 동안 계속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싸웠지만 아직 못 뺐어요. 못 뺐어요. 그냥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길러라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워낙 막을 게 많았거든요. 뭐 젠더, 섹슈얼리티 그거 빼야지 뭐 너무 정신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못 빼고 그냥 넘어간 상황인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해서도요. 지금 아예 교과서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죠. 네, 에이즈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을 받았을 때, 감염된 사람과 성접촉했을 때, 감염된 임산부의 출산과 수유를 받을 때, 감염된 사람과 같은 주사기를 사용. 어떻게 감염됐는지 근원은 얘기하지 않고 감염된 그렇죠? 근데 솔직히 질병관리청만 가도요. 어떻게 감염된답니까? 동성 간 성접촉으로 인해서 감염이 된다라고 이미 나와 있고요. 이성 간 성접촉이 36%인데 아마 양성애자가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80~90%가 지금 에이즈 감염자에 의해서 이게 감염이 된 건데, 그리고 수혈은 0.3%밖에 안 됩니다. 마약 주사 공동생 0.1%인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0.몇 % 해당하는 것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왜냐면 동성애 에이즈 연관성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근데 그 뒤에 지금 누가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엔이 있는 거예요. 유엔이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아내고 막 용어 막 빼내고 뭐 그 성평등 용어 빼고 했을 때 유엔에서 이미 간섭 들어왔어요. 이상한 그런 용어들 왜 뺐냐고. 그래서 교육부의 무언에 압박을 막 넣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유엔이 지금 우리나라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 간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유엔을 상대로 지금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악한 영의 어떤 그런 그 세력이 아주 전 세계를 완전히 뒤집고 있고,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싸워나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무리. 네, 결국은 위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만든 이론들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세상이 뒤바뀌어졌고, 유엔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철저하게 반성경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이제 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회원국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협약을 체결하고, 그렇죠, 대회에 참석해서 그대로 와서 우리나라 열심히 이행을 해요. 그 중에 하나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잠깐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법과 교육과 언론 모든 부분이 다 장악이 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분별을 하셔야만 진짜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정말 뭐 우리 아이들 살려주세요 정도로 애매모호하게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는 이게 지금 싸움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영적 전쟁이고, 이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고, 우리는 그런 속에서 우리도 모르고 지금 막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분별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여러분이 정말 디테일하게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시각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1장 28절 아까 전에 이제 다 우리 같이 낭독을 했는데, 이 부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무나도 기본적이어서 그냥 간과했던,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세상은요, 이 하나하나를 다 뒤집어 엎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죠. 그 사이에 다 뒤집어 엎어졌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구를 7억까지 줄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정복을 당한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정말 본질로 돌아가서 이건 진정한 영적 전쟁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이죠. 적자생존. 그걸로 인해서 본능적으로만 살아남는 거다. 네, 철저하게 진화론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이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지만 어떻습니까?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 갈등 만들거나 아니면 남녀 아니야 다양해.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을 완전히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이 생명이 탄생되지 않게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악한 영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낙태, 이게 합법화돼야 된다거나 페미니즘, 비혼, 그렇죠? 이들은 남자를 혐오하죠. 그리고 비혼과 동성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이제 탄생하지 않도록. 네, 그리고 지금 다양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큰 유엔 안에서도 싸우고 있는 이슈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용어 자체도 지금 꺼내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지금 유엔 안이 엄청난 큰 전쟁터이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지금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조금 올려놓을 텐데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기반으로 이게 그냥 뭐 당연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 자체가 파워고 그걸로 우리가 선포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부어달라고. 그래서 그냥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몇 시간씩 하루에 몇 시간씩 악한 영들은 창세기 상장부터요 수천 년 동안 걔네들이 전문이에요. 전문.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잠깐 이제 구원을 확신을 받았다고 기뻐하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응애 애긴 거죠. 이제는 우리가 영역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확신만 있어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곧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힘이 없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이 분별력과 이런 영역을 가지고 진짜 기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쌓아나가야 된다. 실제 정말 피켓 드시는 분들은 드실 수 있고 정말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그거를 믿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이기셨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순교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기꺼이 순교를 하는 거죠. 그냥 하늘나라 빨리 가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더 연장을 시킨다면 그 연장된 동안 감사하면서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 모양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싸워야 돼요. 이게 전쟁이 아니다 그러면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크리스찬일까?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가정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유를 하시는 겁니다. 선교 좋은데 가정을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선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외치는 굉장히 좁은 길이죠. 여러분이 느끼시잖아요. 정말 좁은 길. 아무도 많이 같이 수 없는 그런 좁은 길을 선택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 저희들이 한번 잠깐이나마 생각을 해보고 정말 저희들이 너무 무지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이 나라, 이 땅에 대한 정말 그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간절히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해 나가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를 정말 살려달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로 저희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저희들이 쌓아 나가서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희들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로 하나님 저희가 나태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했고 살아왔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말씀을 기반으로 반성경적인 세상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가정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중보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기도의 영과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 나의 생각과 세상의 철학과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모든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세상 철학과 이성으로 우리를 속이며 아버지 우리를 떠받치려고 하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산 우리들이 이 세상의 반성경적인 그런 것에 대항하여서 진리를 외치며 좁은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이 이 생명과 가정을 해치는 이런 악법들을 향하여서 저희들이 소리를 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외치며 선언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로 주님 앞에 서서 이 벽을 허물게 하시고 중보하는 자로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마리아들이 주님 앞에 앉아 외치며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 주의 영을 오늘도 기도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세상의 반성경성에 대해서 그 진리를 외치며 좁은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저희들이 기도하기는 생명과 가정을 해치는 방법들을, 그 막는 그 법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그 악법이 제정될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목숨 걸고 막을 수 있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금 주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대의 강물 그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이런 사람들로부터 돌이키라.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소명을 주셨건만 하나님 이 시대에 악한 영이 사람들을 유혹하며 낙태와 페미니즘과 비혼과 동성애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온전히 일어서길 소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는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중보자로 서는 마리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인생과 저희들의 삶의 기도의 방향을 놓고 하나님 저희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중보자로 서겠습니다.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는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음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소리를 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 싸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끌고 가는 악한 영을 주님,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 사단이 무신론자들을 일으키며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끌고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외치는 자로,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저희들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는 중보자로서는 귀한 결단과 헌신이 오늘 고백되는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그 입술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영적 전쟁을 주님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치루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